안녕하세요. 아재 책통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헬무트 알트리히터 교수가 쓴 소련 소사라는 책으로 소련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련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왜 망했을까요? 알트리히터 교수는 독일의 역사학자로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의 교수라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절판되어서 아마 도서관에서만 빌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련은 아시다시피 소비에트 연방의 줄임말입니다. 소비에트는 러시아 말로 평의회 또는 대표자 회의라는 뜻인데요.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기본 골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큰 나라가 궁극적으로 왜 망했는지를 살펴보면 상당한 역사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4편에서 한 5편 정도 영상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쾌속으로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전야에 서쪽 발트해에서 동쪽 태평양까지 그리고 남쪽 카스피해에서 그 북쪽의 북극해까지 아주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토는 러시아가 수백 년에 걸쳐서 획득한 것입니다. 이 지도는 러시아가 처음에 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공국에서부터 점점 확대되어가는 이 러시아 제국을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은 그 큰 덩치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허약하고 사회적인 모순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러시아 제국을 진흙발의 거인이라고 낮춰 불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거인처럼 보이지만 발이 진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쳐도 금방 쓰러진다는 거죠. 1905년 1월 어느 일요일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가난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이 자신들을 황제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행진했습니다. 이 사진이 그 황제 알렉산드로비치 니콜라이 2세인데요. 황제의 군대는 이 한겨울에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여름쯤에 오니까 이제 시위는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 빵을 달라는 주장에서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적 운동으로 변했습니다. 수도 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를 결성했고 소비에트는 파업 지도부의 역할을 넘어서서 혁명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제국의 변방 지역에서는 피지배 민족 문제가 결합되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발트해 지역, 우크라이나, 볼가강 유역 등 이 전 평야 지역에서 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정부는 바로 혁명을 분쇄해버렸습니다. 수도의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전원을 체포했고 뒤이은 모스크바 봉기도 진압했습니다. 이 변경의 농민 반란도 나중에는 다 진압했고요. 그러나 한번 혁명을 겪은 인민들은 이미 각성된 이 정치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황제도 어쩔 수 없이 압제 일변도에서 좀 완화된 방향으로 선회를 합니다. 정당들이 생겨났고 황제도 의회를 받아들입니다. 이 러시아 의회를 두마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떤 법률도 의회 없이는 제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의회 맨 앞에 이 황제의 초상이 사진이 이제 걸려 있죠. 하지만 이 여전히 러시아라는 나라는 보수적인 대토지 귀족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의회를 끼고도 러시아를 계속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봤죠. 이 그림은 짜르의 웨딩 케이크라고 이 러시아 제국의 계급 구조를 나타냅니다. 위에 이제 왕과 귀족들이 우리는 너희들을 지배한다 이러고 있고 그 밑에 성직자들은 우리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그 밑에 부르주아들은 우리는 너희를 먹는다. 그 밑에 이 군대는 너희를 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너희,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들이 있죠. 그런데 러시아가 세계대전이라는 모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쟁이 벌어졌던 그 1914년에는 애국주의적인 분위기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1915년부터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러시아가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탄, 철강 같은 것들이 태부적이었고 민간인을 위한 식량 공급은 파국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개혁 요구들을 묵살하고 의회를 해산해버렸어요. 부르주아를 비롯해서 사회의 상층부를 권력의 중심부로 이렇게 포섭하기보다는
경찰의 감시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1917년 1월에 배고픔에 지친 노동자들이 다시 시위를 벌였습니다. 황제는 무력으로 진압해버리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웬걸 군대가 시위 대편으로 넘어가 버렸어. 결국 황제가 퇴위하고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걸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나라 공화국이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겠죠. 헌법을 만들려면 재헌의회가 소집되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은 개혁으로 가는 이 로드맵을 지지했습니다. 우파와 극좌파만이 이 프로그램에 반대했는데요. 일단 우파들은 이 짜르 전제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적백내전에서 백군의 주축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극좌파들은 부르주아 혁명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볼셰비키입니다. 불세출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이때 전면에 등장합니다. 당시 레닌은 망명자 신세였는데요.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스위스에서 4월 초에 돌아옵니다. 레닌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는데요.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쟁을 중단하라. 귀족 소유의 대토지를 몰수해서 농민에게 분배하라. 은행을 국유화하고 공장을 노동자들이 운영하게 하라. 경찰, 군대, 관료제를 철폐하라. 임시정부가 아니라 소비에트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 이걸 레닌의 4월 태제라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임시정부가 성립되어 있었는데요. 의회도 있고 소비에트도 있는 일종의 이중 권력 상황이었습니다. 레닌이 보기에 인민이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한 소비에트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데 의회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의회라는 것 자체가 올드한 아이디어다. 레닌의 이런 전복적인 생각은 이 한마디의 슬로건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1917년 초에 볼셰비키는 보잘것없는 소수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좌파들이 그 권력을 부여하려고 했던 그 소비에트도 실제로 권력을 넘겨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점점 상황이 바뀌어 갑니다. 우선 임시정부가 그 황제가 벌여놓았던 그 전쟁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엄청난 잘못이었어요. 식량 부족이 계속되고 질서가 흔들리면서 정부의 권위가 지속적으로 실추되었습니다. 이 원래 정치라는 게 익스트림 쪽의 주장이 처음에 듣기에는 진짜 황당하지만 그 기성 권력이 헛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 왠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마련이죠. 혁명기 러시아에서도 이 임시정부의 실패가 반복되면서 볼셰비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917년 9월에 베제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그 소비에트 선거에서 볼셰비키가 다수파를 차지했어요. 여론이 이제 볼셰비키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레닌은 이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왔구나. 볼셰비키에 의해서 무장봉기가 결정되고 11월에 노동자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시정부를 전복합니다. 그 유명한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옛날 러시아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보다 13일이 늦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력으로는 11월에 일어났지만 통상 10월 혁명이라고 많이 얘기됩니다. 이 그림은 보리스 쿠스토디에프라는 러시아 화가가 10월 혁명을 기념해서 192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제목이 볼셰비키인데요. 볼셰비키를 인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거인의 모습으로 그렸죠. 여튼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 정부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볼셰비키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뿌리부터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장봉기 이후에 이제 재헌의회 선거를 실시했는데요. 볼셰비키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자기들이 다수파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농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사회혁명당이 제1당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민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겠죠. 이 사회혁명당은 나중에 이제 적백내전이 벌어졌을 때 반볼셰비키 전선에서 중요한 그 플레이어가 됩니다.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볼셰비키는 재헌의회를 해산해버리고 소비에트 정부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미 우리가 혁명 그 자체인데 선거에서 뭐 다수파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그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배신이고 혁명에 대한 범죄 행위다. 뭐 그런 논리에서요. 뭐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했어? 볼셰비키는 소비에트 조직을 모든 국가기구에 적용했습니다. 소비에트 모델이라는 게 이제 모든 게 아래로부터 선출되는 거였잖아요. 기존의 사법기구가 해산되고 판사는 비전문 선출직이 되었습니다. 군대도 이제 모든 직위와 계급이 폐지되고 지휘관을 병사들이 직접 뽑았어요. 이제 붉은 군대는 관료 군대가 아니라 인민이 무장한 민병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간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금방 폐기됩니다. 민병대로는 독일군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군기와 명령 체계를 갖춘 정규군이 곧바로 창설되었습니다. 정부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상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인민의 대표체인 소비에트 위에도 초법적인 존재들이 군림했습니다. 일단 볼셰비키 당이 있죠. 당이 소비에트 정부를 지배하는지 지도하는지 그 경계가 애매모호했어요. 또 혁명재판소와 체카라는 무소불위의 정부기관이 있었습니다.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처벌하는 목적으로 레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혁명재판소는 뭐 사실상 린치 재판이나 다름없었다고 하고요. 체카는 비밀경찰 같은 거였습니다. 이 기관들은 공포정치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10월 혁명 바로 다음 날 새 정부는 귀족, 왕족, 교회의 토지를 몰수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는 일체 철폐되었습니다. 당연히 매매도 안 되었겠죠. 이제 토지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인민들이 이제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거냐? 대다수 농민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 형태로 토지를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촌락 공동체를 러시아어로 미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개별 농가에 딸린 식구 수에 따라서 이제 토지를 분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또 재분배했고요. 상당히 이게 올드하면서도 나름 합리적인 방식이죠. 농민들은 이게 공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스탈린 시대에 접어들면은 국가가 촌락 공동체를 해체해버리고 농민들을 집단 농장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국가가 이제 지주가 되고 농민은 국가에 고용된 농업 노동자가 된 것이죠. 혁명 3주 후에는 노동자 감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이제 종업원의 파워가 막강해진 것이죠. 노동자들은 생산, 경영, 회계에서 공동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공장주가 저항하면 바로 기업을 몰수해버렸어요. 은행도 국유화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은행은 국가의 독점 사업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자본에 대한 타격이 마땅하다면서 이제 막 박수치고 있는데 주로 볼셰비키 당내의 좌파들이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사태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자본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쪽이 누구였냐? 아이러니하게도 레닌입니다. 레닌은 무정부 상태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규율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셰비키는 러시아의 모든 인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신속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병사에게는 평화를, 농민에게는 토지를, 그리고 노동자에겐 공동 결정권을. 그렇게 해서 볼셰비키는 동조와 지지를 얻었고 적어도 최소한의 묵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혁명이나 운동이 큰 힘을 한번 발휘하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어떤 역동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지도부나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이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러죠. 혁명이 막 전개되고 있을 때는 늘 이제 더 과격하고 더 급진적인 목소리가 정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합리적이고 좀 현실주의적인 주장은 이게 마치 대의를 배반하는 것처럼 보여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급진파가 과대 대표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혁명이나 운동이 이 현실에서 발이 떨어져서 막 허공에서 막 돌아다니게 되죠. 혁명가들은 혁명이 그 자체의 힘으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쭉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혁명가들은 혁명이 대혼돈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트들은 혁명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레닌은 이 혁명가들 중에서도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 좀 현실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데요. 볼세비키 정권이 금방 붕괴되지 않고 계속 집권하는데 레닌의 냉철함과 유연함이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혁명과 내전을 겪으면서 경제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러자 레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재도입했습니다. 뭐야 이거? 공산주의 하자는데 웬 시장 경제? 당연히 당내의 좌파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하지만 이 이단적인 정책 덕분에 경제가 꽤 회복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정책에서도 레닌은 전쟁을 중단하고 독일과 휴전 협상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레닌은 항상 혁명 러시아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한숨 돌릴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세계 혁명을 포기하고 제국주의 독일과 굴욕적인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놈들이 아주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어요. 이 당내 좌파들은 독일과 계속 전쟁해서 혁명적 빨치산 투쟁으로 전환하자, 혁명을 전 유럽에 수출하자 이랬어요.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건 그냥 아무 실력도 없으면서 말잔치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실제로 이제 독일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소련 군대를 박살냈어요. 왜 그 계급장도 없고 명령 체계도 없는 급조된 군대가 독일 정규군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독일군이 이제 수도 베제르부르크 코앞에까지 이제 쳐들어오니까 혁명 정부가 놀라서 모스크바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레닌의 의중대로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브레스트 리프tov스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평화를 얻는 대신 러시아는 상당히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발트해 지역과 우크라이나, 핀란드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이 소련에 얼마나 그 굴욕적이고 큰 손해를 주는 것이었냐 하면요. 인구와 경작지의 4분의 1을 잃었고 제철소와 탄광의 4분의 3을 상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레닌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일었겠죠. 원래 평화가 좀 비싸잖아요. 전쟁이 더 비싼가?